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아들로 자랐어요. 어릴 적 제 눈에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위험 있는 분이셨죠. 늘 반듯한 경찰 제복을 입고 집을 나서실 때면 저는 마치 제가 즐겨보던 만화 속 영웅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지키는 경찰,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한 존재.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늘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고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세상의 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념이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멋진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시니 전 그 말을 늘 되뇌며 새기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한 번씩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걸 좋아하셨고 그럴 땐 저를 데려가는 걸 또 좋아하셨죠.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걸 저도 참 좋아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신이 나서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는데 한쪽 구석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죠. 싸움이라도 났나 싶어 아버지와 함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연세 많은 할머니께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물건 맞아? 왜 이렇게 비싸?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죄송해요. 내가 물건값을 잘못 말했어요. 미안해요. 뭐야, 미안하다면 다야?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질러놓고 내가 그 돈 주고 사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그만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이 헛나왔어요. 이 노인네 이거 진짜 안 되겠네.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 일에 끼어드셨고 그 순간 작고 수척한 몸으로 쩔쩔매던 할머니 얼굴이 밝아지고 반면 그 아저씨는 눈살을 한껏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입고 계신 경찰 제복 때문이었을 거예요. 움찔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아니 뭐 경찰 양반까지 나설 일은 아니고요. 이 할머니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러서 제가 좀 바로잡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연세도 많은 분께 반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에요. 잠깐 들었지만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이 노인네가 하는 말이 그런 거고 실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한테 사기라도 치려고 한 건 줄 누가 알아요. 그렇다고 지금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굴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전 그렇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경찰서로 가서 아니에요. 그럴 것까진 없어요. 됐습니다. 참. 된 게 아니라 그럼 할머니께 얼른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세요. 어르신께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정말 빡빡하게 구시네. 할머니, 죄송하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저 그만 가도 되는 거죠? 그래요. 가보셔도 됩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이거 고마워서 어떡해. 정말 고마워요.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할머니, 이 감자 이거 얼마예요? 감자랑 시금치 남은 거 다 줘주세요. 제가 시금치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하시며 감자며 시금치를 그냥 주겠다고 하시는 할머니께 아버지는 제값 다 치르고 물건들을 사셨고 제 어깨를 가만히 눌러주셨어요. 아버지가 하는 걸 잘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려는 뜻 같았죠.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멋진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새삼 감사했고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누군가 도와야 한다면 그건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소신이었으니까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을 그냥 넘기는 분이 아니셨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들은 계속 당하기만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바르게 써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강한 사람은
단순히 힘이 세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그 힘을 옳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더더욱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아버지는 제게 엄마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란 저는 책임감과 보호 본능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자랐고 리더십도 있는 편이라 학교에서 반장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교우 관계도 아주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 반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나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왔고 그러려다 보니 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특히 태권도가 재미있어서 꾸준히 했는데 결국 대학까지 태권도로 가게 됐답니다. 그래도 태권도 하면 제일 잘 알아주고 제일 오래된 용인대 태권도학과에 들어갔고 국가대표 생활을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 금메달 따기보다 어렵다는 거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거든요. 결국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아보진 못했고 아버지처럼 경찰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할까 하다가 지도자 생활에 더 매력을 느끼고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후 대형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했어요. 경험을 쌓아 제 도장을 차려 독립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남중남고의 체대 출신이다 보니 연애할 기회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 때부터 소개팅이다 뭐다 꾸준히 했고 몇 번쯤 연애도 해봤지만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정말 잘해주고 예쁘게 연애할 자신이 있는데 저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다들 저만 보면 넌 멀쩡한 애가 왜 연애를 못하냐 어쩌고 그랬거든요. 저도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저야말로 제가 왜 연애를 못하는지 정말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퇴근하면 집에 가서 야구 보면서 캔맥주 하나 마시는 게 큰 낙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제 소중한 삶의 행복인 캔맥주가 똑 떨어져서 한밤중에 근처 편의점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골목 어디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밤에 여자 비명소리를 듣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되죠. 얼른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한 남자가 여자를 위협하는 상황 같아 보이길래 재빨리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 남자 제 스토커예요. 벌써 몇 번이나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이렇게 따라오더니 오늘은 유난히 가까이에서 저를...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이고 중한 범죄인지 몰라? 이걸 그냥 확... 정말 감사해요.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저 정말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걱정할 것 없으니 울지 마시고 제가 얼른 신고부터 할 테니까 안심하세요. 이런 놈은 콩밥 좀 먹여야 돼요. 이거 모자에 마스크에 아주 알아보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부터가 수상한 거지. 얼른 경찰서 가서 제대로 조사하자고요. 여자는 겁에 질려서 울고 있었는데 저는 여자에게 진정하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누가 봐도 행색부터 수상한 놈이 갑자기 달려드는데 어떤 여자가 겁에 질리지 않겠어요. 게다가 평소에도 자기를 스토킹하던 남자였다면 그 공포가 어땠을지 저로서는 짐작도 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스토킹 같은 그런 짓을 왜 하는 걸까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건가요? 일종의 병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빨리 와줬고 저 역시 진술을 해야 하니 경찰서까지 동행하게 됐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얼핏 볼 때도 예쁘다고 생각은 했는데 밝은 곳에서 보니 진짜 예쁜 얼굴인 거예요. 경찰서 조명이 진짜 날 조명이라 그런 조명 아래에서 예뻐 보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여자는 그 아래에서도 예뻤어요. 스토커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죽자고 따라다닐 만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예쁜 여자는 제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고 마침 집도 가깝고 하니까 가끔 연락 주고받는 동네 친구처럼 몇 번 만나다가 제가 남자답게 사귀자고 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더 좋은 거예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예쁘고 사람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예쁘고 착한 제 여자친구를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남자가 되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청혼했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대전이 고향인데 딸만 셋인 집 막내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이에요. 처가 분위기는 저희 집 분위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좀 권위적이신 편이에요. 아버지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시다는 건 알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시는 경향이 좀 크고 솔직히 그리 다정하신 편도 아니거든요. 아버지 고향이 경상도여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버지를 영웅이라 생각하며 자랐고 지금도 아버지를 무척이나 존경하지만 저희 집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아버지의 그런 성향이라는 건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도 물론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처가는 장인어른도 엄청 다정하시고 분위기 자체가 아기자기한 거예요. 연애 때부터 아내 가족 단톡방은 쉴 틈 없이 울려대며 온갖 사소한 것들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 있어? 단톡방이 갑자기 왜 그렇게 난리가 났어? 아니, 이것 좀 봐. 아빠가 호두 사진 찍어서 올린 건데 진짜 귀엽지 않아? 호두? 아, 키우신다는 강아지 말이지. 어디 봐. 귀엽긴 하네. 근데 이걸 아버지가 찍어서 올리셨어? 우리 아빠 거의 매일 이렇게 호두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 언니들이랑 나랑 다 서울에 와 있으니까 호두 자주 못 본다고 보여주시는 거지. 와, 진짜 우리 아버지랑 너무 다르시다. 그 사진 한 장 보고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사진 매일 올리신다며 그럼 매일 이러신다고? 매일이 뭐야. 그냥 하루 종일 이런다고 보면 돼. 영통하자 그러네? 자기도 인사할래? 그렇게 단톡방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영통도 수시로 하고 사진도 계속 주고받으며 가족이 일상을 전부 공유하는 걸 연애 때부터 알긴 했지만 결혼해서 보니 실제 분위기는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 처가 분위기가 부러웠는데 실제로 제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되니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엔 솔직히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적응할수록 좋은 것 같았고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했죠. 장인 장모님은 대전에 계시지만 처형들은 둘 다 서울에 있어서 자주 보는 사이였어요. 큰 처형은 결혼은 했는데 형님은 공부만 하신 분이라 운동이라고는 안 하셔서 처형이 오히려 자기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할 정도였고 작은 처형은 아직 미혼이라 처형들도 저를 든든하게 여겨서 뿌듯하기도 했죠. 아내의 본가인 대전에서 처가 가족 모임을 하는 날은 언제나 분위기가 시끌벅적 화기애애했어요. 서울에 사는 세 자매는 늘 모여서 함께 대전으로 향했죠. 큰 처형네도 아직 아이가 없어서 어른 5명인 거잖아요. 한 차로 이동하면서 휴게소에도 들르고 그 자체가 여행인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이 도착하면 장인 장모님이 그야말로 버선발로 나와 맞아주셨는데요. 딸 셋에 사위 둘, 각자 좋아하는 메뉴 하나씩만 넣어도 상다리가 휘어지는 거죠. 세상에 장모님, 이걸 다 어떻게 저희 다녀갈 때마다 몸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유, 무슨 자네 장인어른이 나보다 일품 요리는 더 잘해. 난 생활 요리 반찬 위주인데 저 양반은 잔치상에 최적화되어 있어. 주한상이라고 해야 하나? 와, 장인어른 요리도 잘하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버님은 요리는커녕 주방 근처에도 잘 안 오시는 것 같아. 어머님이 아버님 물 한 잔도 다 갖다 드리잖아. 워낙 옛날부터 그러셔서 이젠 바꾸지도 못한다 그러시는 것 같아. 사돈 어른이 힘든 일 하시지 않니? 늘 밖에서 고생하시니까 안사돈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지. 맞아요. 장모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장인 장모님은 그렇게 항상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아내의 착하고 예쁜 마음씨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가 식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제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인 동시에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존경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없는 부분들을 가진 분들이니 배울 수 있는 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가 행사가 기다려질 정도로 저는 처가 식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어요. 대전 처가에 가는 것도 참 좋았고 말이에요. 김서방, 잊어버리기 전에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저기 베란다 창고 제일 위에 있는 박스 좀 꺼내주고 가게. 아유, 저게 무겁지만 않으면 의자 놓고 올라가서라도 꺼내겠는데 해보려다가 너무 무거워서 실패했지 뭐야. 아유, 그럼요. 그러다 허리 다치세요. 잘하셨어요. 이런 거 있으면 다 모아뒀다가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스? 뭐가 들어있는 건데? 얼마나 무겁길래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린 거야? 옛날 앨범인데 요즘 누가 앨범 보니? 이사할 때 이삿짐센터 사람들이 올려주고 간 거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럴 땐 딸만 있는 게 좀 불편해, 그치? 우리 어릴 때도 뭐 하나 하려면 아빠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잖아. 슬프게도 이제 우리 아빠는 허리 다칠 걱정을 해야 하는 연세가 되셨으니 우리 집에 하나뿐인 건장한 남자인 김서방이 수고 좀 해줘야겠어. 뭐야 당신 진짜 이러기야? 나도 남자야. 왜 김서방만 남자래? 제대로 못 들었구나. 건장한 남자라고 정확하게 말했는데 이제 됐지? 우와 2번 죽이네. 장모님 제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요. 난 분명히 자네한테 말했어. 제 말 뾰족하는 거 괜찮냐고. 근데 그게 매력이라고 자네가 좋다고 했네. 난 분명 반품 안 된다고 했어. 어쩌나. 난 건장한 남자든 비실한 남자든 당분간 데려올 생각이 없으니 김서방이 계속 수고 좀 해줘야겠네. 어떡해. 여자 넷이 김서방만 쳐다보고 있게 생겼어. 아유, 저야 영광이죠. 얼마든지 맡겨주십시오. 장모님은 물론이고 처형들까지 저의 듬직함을 인정해주는 게 너무 좋았죠. 저한테 잘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처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모두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단톡방에서 하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대전, 서울로 떨어져 살아도 매일 교류하며 정을 나누는 모습.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가에서의 시간은 유난히 빨리 흘렀고 처가에서 돌아올 때면 저는 꼭 저도 장인어른처럼 다정하고 거리감 없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강하고 든든한 모습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다정하고 친근한 아버지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 얼른 아이를 낳아 풍성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형제가 많다는 것을 큰 장점이라 생각했으니 아내도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어요. 최소 2, 아니면 자기가 자랐을 때처럼 3 정도 낳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임신을 바라고 기다렸어요. 저희가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는 걸 처가 식구들도 다 아니까 몸에 좋다는 것도 이것저것 챙겨주셨는데 아내는 먹기 싫은 것도 참아가며 열심히 해주시는 대로 먹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는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기만 했어요. 저도 몸에 나쁘다는 것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하면서 마음을 보탰죠. 특히 아내가 몸이 찬 편이라 장모님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거든요. 아내는 원래 사우나를 싫어해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답답해하고 땀 흘리는 것도 불편하다면서 온천 여행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임신을 준비하면서부터 사우나에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몸을 따뜻하게 해보려는 아내의 노력이었죠. 처음엔 마지못해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우나에서 만난 아줌마들이랑 인사도 하고 가벼운 대화도 나누는 것 같더니 그게 꽤 재밌는 눈치였어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하루는 아내가 그 예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한껏 들떠서는 그러는 거예요. 나 사우나에서 귀인을 만난 것 같아. 어? 귀인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늘 같은 시간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얼굴 익히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중에서는 그래도 좀 젊은 편에 속하는 분이 한 분 계셔. 처음엔 그냥 목례만 가볍게 하는 정도였는데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글쎄 그분이 산부인과 의사라는 거야. 오, 정말 신기하네. 그래서 사우나에서 공짜로 상담, 아니, 진료받았어? 장난 아니었지. 나 진짜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물어보러 병원 가기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왕창 물어봤어. 너무 좋더라고. 정말? 그랬겠다. 친절하게 잘 얘기해줬나 봐. 처음엔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뭐랄까? 그래, 정말 신뢰가 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나름 규모도 좀 있는 병원에서 오래 일하셨대. 진짜 신기하긴 하다. 사우나에서 그렇게 산부인과 의사를 다 만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귀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분 덕분에 조언도 많이 얻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 사우나 싫어해서 억지로 다니던 아내가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겠다 싶어서 좋았고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는데 아내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좋았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진 덕분인지 얼마 후 우리는 임신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내는 그게 다 그 의사 덕분이라며 원래 생각하고 있던 병원이 아니라 그 의사가 일하고 있다는 병원을 선택해서 다니게 됐어요. 어디든 아내와 마음 잘 맞는 의사가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최고의 병원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도 흔쾌히 동의했죠. 가뜩이나 몸도 약한 아내가 임신까지 했으니 저는 아내의 호위무사가 되어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입버릇처럼 입덧도 제가 대신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대신 해주진 못했고 같이 해주기는 했죠. 진짜 신기하게 아내가 하는 입덧 증상이 저한테도 똑같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입덧까지 같이 하면서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내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되는 과정은 정말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걸 안 순간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신비롭고 경이로운 감정들도 함께 느꼈어요. 이래서 부모가 되어봐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매주 조금씩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보면 엄청 사연 있는 부부인 줄 알겠다고 시험관 수정란 시술 수십 번 하고 겨우 얻은 아이인 줄 알겠다 하며 아내와 웃기도 했네요. 임신해서 아내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아내 배가 점점 불러오고 태동이라는 걸 느끼고 나니 정말 아이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아내 배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아이의 발바닥 모양을 제 눈으로 봤던 날의 흥분은 지금도 생생해요. 아내와 저는 둘이 소리를 깍깍 지르며 신기해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 아니 아이까지 저희 세 식구의 교감은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됐어요. 아내는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고 출산이 예정된 날이 되다 보니 아내보다 제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너무 떨려서 그런지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죠. 아내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병실 밖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웬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 복도를 뛰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숨까지 헐떡일 정도로 뛰는 사람도 없거니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도둑놈처럼 하고 있었으니 그게 유난히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아내 병실 쪽으로 가더라고요. 아니 왜 저렇게 수상한 차림을 하고 이상하다 싶을 만큼 뛰어가는 저 남자가 왜 내 아내 병실 쪽으로 가는 거지? 앞뒤 따질 것도 없이 너무 놀라서 일단 저도 미친 듯이 뛰어서 병실 문부터 사수하고 막아섰죠. 누구시죠? 아니 누구신데 지금 여기 이 병실에 들어가시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강인하 씨 병실 맞죠? 빨리 강인하 씨를 만나야 해요. 아니 강인하가 제 아내이긴 한데 대체 누구시냐고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강인하 씨에게 이걸 꼭 전해주세요. 그 남자는 숨이 턱에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다 하며 제 아내에게 전해달라며 쪽지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리고는 제 등을 떠밀어 가면서까지 빨리 들어가라고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 남자를 붙들고 뭘 좀 더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그 남자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저를 병실로 들여보내면서 자기는 또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제가 궁금해서라도 얼른 아내에게 그 쪽지를 전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아내도 문 밖의 소리를 들었는지 의아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밖에 무슨 일이야? 내 이름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치? 누구야? 난 모르는 목소리던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는... 하긴 뭐 얼굴이고 뭐고 다 가리고 와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지만 자기 말처럼 아는 사람이면 목소리만 들어도 알 텐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대체 뭐라는 거야? 내 이름만 들리고 다른 건 뭐라는지 잘 들리지도 않더라. 어찌나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숨이 턱에 차서 말도 잘 못해.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 쪽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 여기, 자기가 열어봐. 쪽지? 참 특이한 사람이네. 대체 무슨 일이래? 이리 줘봐. 어디 한번 봐. 저는 얼른 아내에게 방금 받은 쪽지를 건넸고 쪽지의 내용을 본 아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제게 다시 그 쪽지를 주더군요. 그 쪽지의 내용을 본 저 역시 아내처럼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쪽지에는 아내 담당 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절대 그 의사에게 수술받으면 안 된다고, 그 의사는 최미남 누나고 아내와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민환이라니,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이름. 최민환은 수년 전 제가 제압했던 아내의 스토커 이름이었습니다. 그 쪽지의 경악할 내용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었어요. 쪽지에는 그 쪽지를 주고 간 남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는데 그만큼 자기를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그 스토커의 이름을 본 순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그 병원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당장 다른 병원에 가겠다며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이 달려와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 결국 그 의사까지 오게 됐죠. 그 의사는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는데 뭐랄까,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주저앉혀서 수술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해야 할까요? 제 눈에는 꼭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강인아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러시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이나 씨, 예정대로 수술 받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흥분 가라앉히려고 해봐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나 씨, 나 좀 봐. 정신 좀 차려보라고. 저리 가요. 내 몸에 손대지 마. 저리 가라고요. 난 이 병원에서 나갈 거예요. 여기서 수술 받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내가 무슨 설명을 하든 조치를 취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이나 씨, 나 좀 봐. 나 지금 의사 아니고 맨몸으로 사우나에서 만났던 사이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말해봐요. 왜 그래요? 당신 정말 최민환 누나예요? 그래요? 뭐?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아내의 입에서 그 스토커의 이름인 최민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의사는 돌변하더군요. 어찌나 흥분을 했는지 그곳이 병원이고 자기가 의사라는 것도 잊은 채 아내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무조건 수술실로 들어가라며 아내 몸에 손까지 대 아내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선 제가 돌아버린 거죠. 아내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막아섰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그 남자에게도 도움을 청했어요. 경찰과 거의 동시에 도착한 그 남자. 그 남자는 의사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이혼 후 엄마인 의사가 아이를 양육 중이었고 전남편인 그 남자는 별도의 면접 교섭권 없이 원할 때마다 자주 아이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날 아이를 데리러 전처인 의사 집에 갔다가 급한 일이 생겨 컴퓨터를 잠깐 썼는데 검색 기록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수술 중 과다출혈 의사과실,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상해 의사과실에 대해 판례 같은 것들을 잔뜩 검색했더라는 거죠. 처음엔 의료사고라도 낸 것인가 싶었는데 알아보니 그런 일은 없었고
이상한 낌새를 차려 의사 서재를 뒤지다가 아내의 진료카드 복사본의 일부를 발견하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온 거라고 해요. 운 좋게도 아내 수술 전에 달려와 준 게 천만다행인 거죠. 하루라도, 아니 단 몇 시간이라도 늦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끔찍하기만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달려와 저와 제 아내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하곤 다시 의사의 집으로 가 혹시라도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확보해 두려고 했던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쪽지를 얼른 전해주고 다시 또 급하게 달려갔던 거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아내와 아이를 살려준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최민환, 그러니까 그 스토커 누나라는 것만으로 제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다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최민환이 아내 스토커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도 않았어요. 저지른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경미한 거 아니냐고 제가 막 화를 냈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앞장서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서 그 인간이 다시는 제 아내를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그렇게 우리는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이렇게 다시 저희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리 그 인간 누나라고 해도 그때 별로 대단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면서 동생을 위해 이런 짓까지 벌인다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게 그 뒤로 일이 좀 있었어요. 당시 처남이 이나 씨, 그러니까 진석 씨 아내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에 크게 좌절하고 아예 폐인처럼 살았거든요. 아니, 자기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았어요.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누나가 의사라면서 그걸 어떻게 못했답니까? 아니지. 자기 동생이 폐인이 됐다는 이유로 제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고 하다니요. 그 의사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말 미친 여자라고요. 저도 진석 씨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일이 더 있었어요. 처남이 그렇게라도 살아줬더라면 달랐을까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거든요. 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그런 일까지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때 저희들도 가족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쉬쉬했어요.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저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충격적이네요.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 일로 저도 충격을 아주 심하게 받았어요. 그 일 이후 성격도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몇 번이나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자기가 의사라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그런 식으로 계속 싸우기만 하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이해합니다. 정말 충분히 완전히 이해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 동생 죽음을 왜 제 아내와 제 아이에게 되갚으려고 하는 거죠? 제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물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저 역시 전처가 미친 짓을 벌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미친 짓을 저지르는 것만은 막고 싶었어요. 다 떠나서 제 아이의 엄마니까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런 짓을 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부터 그 의사는 본격적으로 제 아내 뒷조사를 해 의도적으로 아내에게 접근해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거죠. 아내와 제가 사는 집을 알아내고 아내가 다니는 사우나를 알아내어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내에게 호의를 베풀며 친분을 쌓고 아내의 진료를 맡게 되면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아내가 사우나에서 만난 귀인이라며 너무 좋아했으니 저도 두말 않고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로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병원 홈페이지 후기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의사가 환자들한테 친절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해서 컴플레인을 제일 많이 받기로 악명 높은 사람인 거예요. 저도 그 의사를 만나봤지만 아내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까칠한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좀 의아하긴 했지만 원래 그런 사람들이 친분 있는 자기 사람한테는 더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믿어하고 좋아하니 그거면 됐다 싶었고 제가 보기에도 아내에게는 정말 정성을 다해주는 게 보였으니 그러려니 했던 거죠. 돌이켜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 끔찍한 생각을 갖고 계획을 짜고 있었으면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웃는 얼굴로 친절을 베풀었다니요. 미쳐도 보통 미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굳이 제왕절개를 하자고 했을 때 그땐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누가 이런 미친 일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의사의 남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자기 아내를 조사하라고 했고 의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날뛰더라고요. 당신 정말 1억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내 동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정신 차려. 넌 제정신이 아니야. 네 동생 그렇게 된 게 이분들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이분들은 그때도 지금도 피해자야. 피해자? 웃기고 있네. 야, 강인아. 네가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을 떠는 바람에 내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너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불공평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니까 나라도 벌을 주겠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 당신이 그런 일 당해봤어?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아냐고? 당신 동생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동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건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당신,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꼭 벌받게 할 거니까 각오해. 내가 뭘? 당신도 속고 있는 거야. 저 맑은 얼굴에 속고 있는 거라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남자나 홀리는 년. 그 입 다물지 못해? 경찰관님, 저 여자 저 입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 아내가 만삭인데 더 이상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고 난동에 가까운 소리를 짓거리는 그 의사를 아내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경찰에게 부탁까지 해야 했어요. 경찰은 바로 그 의사 진료실의 컴퓨터와 노트북, 각종 서류들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진료실 컴퓨터에서는 더 많은 자료들이 나왔죠. 사실 경찰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고 그 의사에게도 각오하라고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형법상 범죄라는 게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실행 단계,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착수됐다고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의사가 하려던 행위는 메스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구체적인 도구를 조작한다거나 약물 같은 것을 구매한다거나 그런 식의 기록이나 증거가 남는 행위는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자료를 조사하고 검색했다는 것도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유의미했던 것은 굳이 제왕절개가 필요하지 않은 아내에게 아무 이유 없이 제왕절개를 권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준비 단계를 넘어선 실행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인정이 되어서 아내와 아이에 대한 중대한 상해치사 미수 혐의가 적용됐어요. 거기에 오랜 기간 치밀한 계획을 통해 아내에게 접근해 실제로 실행 직전까지 왔다는 것, 신생아까지 해하려 했다는 점은 가중처벌이 되는 중대한 범죄인 거죠. 그래서 미수에 그쳤음에도 엄중하게 처벌됐어요. 가까스로 실형은 면했으나 법적 처벌 외에도 그 산부인과에서 해고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저는 그 여자 의사면허 정지를 위한 탄원서 및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병원을 옮겨 자연분만으로 순산했어요. 만삭의 상태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에 걱정을 많이 했으나 아내와 딸 모두 건강해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저도 함께 했는데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 울 눈물을 다 쏟은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울어서 의사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아닌데 말이에요. 산후조리 중인 아내는 지금도 악몽을 꿀 정도로 그 일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금방 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고 문득문득 떠올라서 미칠 것 같은데 아내는 정말 힘들 거예요. 힘들 아내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너무 속이 아프고 그 여자를 가만둘 수 없다는 생각뿐이에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루라도 빨리 그 여자에게 최고의 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면허를 뺏어오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실형은 면했다고 하나 당장 병원에서 잘리고 어디 받아주는 병원이 있지도 않을 테니 밥줄이 끊어진 그 의사는 저와 아내를 찾아와 사정을 하더군요. 아내에게는 그 여자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고문일 테니 저 혼자 그 여자를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는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것만은 막아주세요. 형사처벌까진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면허만큼은 그건 저한테서 빼앗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형사처벌까지는 감수해? 뭘 감수해? 그걸로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이제 시작이야. 제 동생, 걔는 정말 불쌍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 눈앞에서 그건 제게 세상이 끝나는 일이었다고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건 절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그건 당신 동생이 선택한 일이지 내 아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그 일로 내 아내는 더 큰 충격에 빠졌으니 그 일로 또 피해자가 된 건 내 아내와 우리 가족이야.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결국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니 마음 여린 제 동생이 그런 선택까지 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좀 작작해요. 그걸 이유로 복스랍시고 사람을 해. 정말 내 입에 담기도 싫다 정말. 그렇다고 사람을 해치려고 해요? 만삭의 임산부와 태어나는 아이를? 그게 의사라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도 알아요.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하지만 저한테도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저 의사라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면허라도 갖고 있어야 어딜 시골 같은 데 가서라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의사 면허까지 잃으면 저는 정말 끝장입니다. 제발 그것만은. 끝장? 말 참 쉽게 하네. 그게 뭐가 끝장이라는 거야? 당신이 내 아내와 내 아이에게 저지르려던 짓은 그 일로 끝장나는 건 우리 가족이었어. 당신은 이미 의사가 아니야. 살인 미수범이지. 그런 사람이 다시 의료 현장에 서도록 내가 놔둘 것 같아?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당신은 이미 한 번의 기회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내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울며불며 매달리지 말라고. 제가 목소리를 낮게 깔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그 여자 어깨가 절망적으로 무너지는 게 보이더군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대로 그 여자를 쫓아냈고 그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가족을 위협한 사람에게 저는 절대 용서를 베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 여자 사정을 왜 봐줍니까? 그런 미친 여자는 평생 다시는 환자 못 보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내는 한동안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고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라며 두려워했어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사랑스러운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에 젖어 있어야 할 순간에 끔찍한 공포와 맞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내 곁에는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있었어요. 처가 식구들은 아내가 혼자 있는 순간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장모님은 아내가 잘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을 손수 만들어 주셨고 아내에게 따뜻하게 내밀며 조금이라도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먹고 기운내야 한다고요. 몸이 먼저 건강해져야 마음도 따라가는 거라고 아내의 의지를 다잡아 주셨어요. 큰 처형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아줬고
둘째 처형은 언제나처럼 유쾌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죠.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아내를 대했지만 그 속엔 깊은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있잖아요. 그 작고 소중한 아이 존재만으로도 아내에게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볼 때 아내는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아요. 아내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며 저를 보며 웃어주곤 하는데요. 그 목소리는 아직 약간 흔들리고 있었지만 확실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해줬어요.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너무 잘 안다고.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제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아내는 예쁘게 웃어주곤 한답니다. 아직은 가끔 악몽에 시달릴지도 몰라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내가 힘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 건강이 조금 더 회복되면 저는 아내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생각이에요.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단단해지는 법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제게 늘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그래야 가족을 지킨다고 하셨고,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셨고, 저도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저는 아내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제 딸도 말이에요. 아내가 도복을 입고 태권도장에 하얀 띠를 묶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에는 서툴겠죠.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점점 몸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밤도 있겠지만 도장에서 땀을 흘리며 몸을 단련하고 나면 조금씩 그 어두운 기억들도 지워질 것이고 편한 잠을 이루는 날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제 딸도 조금만 더 잘하면 바로 태권도를 가르칠 거예요. 제가 직접 말이에요. 그 작고 귀여운 손으로 품새를 따라하다가 어느 날은 저보다 빠르게 발차기를 날리는 순간도 오겠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고 주먹을 꼭 쥐고 눈을 반짝이는 모습. 저는 제 딸을 제 보호 안에 가둔 약한 아이로 키우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머지않은 어느 날 저희 세 가족이 함께 태권도 수련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진답니다. 매트를 밟는 발소리, 구령소리, 그리고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 아내가 발차기를 하고 딸이 그걸 따라하며 깔깔 웃고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짓겠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함께 강해질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우리가 더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답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내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지금 생각해도 제 아내와 제가 겪은 일이 믿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저희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걸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짐을 저 스스로 다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털어놓아 봤어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 역시 마음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할수록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제가 뭘 원하는지 그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더니 이젠 그게 확신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이제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더 든든한 사람이 되어줄 거예요. 아내와 딸이 강해지기 전까진 제가 항상 지켜줘야 하니까요. 제가 지켜낸 것들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켜낼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온통 감사한 일뿐이네요. 이 마음 그대로 힘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사람 인생이 참 묘하다고들 하죠. 고난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긴 한데 그 고난이라는 게 대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앞이 안 보이는 순간도 많았고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치던 날도 많았던 것 같네요. 혹시 세상이 나한테만 유독 가혹하게 구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저는 그런 날들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하지만 결국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어주세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아이는 없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외동아들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나셨거든요. 마냥 해맑았던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버리고 만 겁니다. 아빠는 원래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엄마를 잃은 뒤로는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엄마를 떠나보냈다는 슬픔에 빠져서 아이러니하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신 거예요. 아빠가 점점 술에 의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아빠는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저한테 술값 마련해 오라고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술이 떨어질 때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며 괴성을 질렀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의자를 걷어차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저는 겁에 질려서 귀를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달래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술을 더 가져오라며 목이 마르다고 했어요. 아빠는 화가 나서 빈 술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거실 한가운데서 몸을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용돈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길바닥을 오고 갈 때면 땅만 쳐다보면서 걸었죠. 그렇게 저는 누군가 떨어뜨린 동전들을 겨우 모아 공책 한 권을 살 수 있었는데요. 제가 신나게 집에 돌아왔더니 아빠는 눈을 부라리면서 공책을 찢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돈 벌어오라고 했지 있던 거 사오라고 한 적 있어? 이걸로 뭐 어쩌겠다고 공부라도 하겠다는 거야? 공부가 밥 먹여주냐? 이딴 종이 쪼가리 사올 돈 모아서 술을 사왔어야지. 시키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아빠한테 용돈 달라는 부탁을 드릴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모아서 산 거예요. 어차피 저는 아직 어려서 슈퍼 아주머니가 술 팔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는 네 엄마 없이도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는데 넌 겨우 공책 하나 없다고 난리냐? 이렇게 쓸모없는 아들놈 하나 두고 내 아내가 떠나버렸다니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 그 순간 저는 너무 무섭고 억울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삼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의지할 곳은 아빠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엄마의 사고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빠를 원망하기보다는 얼른 회복하실 수 있기만을 바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직 어렸음에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이보다 훨씬 빨리 성숙해져야만 했던 제 자신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전 아빠가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실 수 있게 제 앞가림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저는 이제 막 중학교 입학했을 나이였어요. 애를 쓰고 아둥바둥했지만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소년이 하루아침에 어른 노릇을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다니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처음부터 잘할 순 없더라고요.
빨래라는 게 그냥 물로 적시고 비누칠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말리는 것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더군요. 교복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입고 다니다 보니 쾌쾌한 냄새가 났던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전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왕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쟤 또 냄새나는 교복 입고 왔다.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쟤네 엄마는 빨래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진짜 같은 반이라는 게 수치스러워. 쟤 때문에 우리까지 냄새나는 줄 아는 거 아니야? 우리까지 냄새 빌까봐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코 찌르겠다. 우리랑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야겠어. 어제도 옆에 앉아있다가 냄새 때문에 숨 못 쉴 뻔했거든. 선생님도 냄새 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대체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솔직히 너무 힘들다니까. 다른 반 애들한테도 이미 유명하더라. 아예 안 씻고 다니는 거 아닐까? 쟤 때문에 입맛 없어. 배고프다가도 옆에 있으면 입맛이 뚝 떨어진다고.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야 돼? 알아서 좀 전학 갔으면 좋겠다. 단순히 친구 없이 외로운 거라면 좀 나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양아치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고 학교 생활은 끝없이 괴로웠습니다. 특히 절 낮잡아봤던 주동자 녀석은 저랑 국민학교 동창이었는데요. 선생님들한테는 절 안쓰럽게 여겨서 챙겨주는 척하며 교묘하게 괴롭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는 일부러 제 옆에 앉아서 팔꿈치로 툭툭 치면서 노트 필기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다 했냐고 물어본 뒤에 뺏어가는 게 취미였죠. 선생님이 돌아보는 순간에는 일부러 저한테 친한 척하면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장난치는 척했지만 그 손길이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은 본인 친구들을 불러다가 재미있게 놀아줘야 추억이 남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굴욕적인 행동을 시키더라고요. 제 신발을 숨겨서 집에 못 가게 하거나 가방을 교실 창문 밖으로 던져놓고 몇 초 안에 가져오라며 비아냥거렸죠. 겉으로는 저를 친구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꼬붕 취급했던 거예요. 주동자 녀석은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하며 시도 때도 없이 심부름 시켰습니다. 부잣집 아들 녀석이면서 저한테 이러는 게 기가 막혔죠. 하지만 학교에서 무탈하게 버티려면 주동자 녀석의 명령을 따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직 중학생이라 정식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두 닦기 같은 일을 도와 용돈을 조금 받는 시기였어요. 당시에는 선생님들마저 촌지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주동자 녀석을 예뻐하셨습니다. 제가 빠져나갈 길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저한테 호의적인 선생님 한 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생겼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며? 많이 힘들겠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시기를 이겨내는 게 좋겠다. 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빛을 보는 날이 오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교무실 찾아와. 선생님, 사실은 제가 계속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우석이가 절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선생님이라도 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등교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너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말 조심해라. 네가 좀 어렵게 산다고 우석이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나 본데 함부로 모함하려 드는 거 아니야. 못 드는 걸로 할 테니까 다신 입도 열지 마라. 선생님은 저랑 엮였다가 주동자 녀석네 집과 척지게 되면 손해볼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는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절 거세게 트집 잡으면서 혼내셨어요. 학교에서 의지할 곳은 선생님뿐인데 그렇게 돌변하시니까 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참고 견디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고독했어요. 아빠는 술에 취해 있고 학교에서는 따돌림 당하고 선생님은 모르는 척했고 결국 저는 세상에 외면당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래도 다행히 이웃 아주머니들이 가끔 간식이나 반찬 같은 걸 챙겨주셔서 그 작은 친절에 기대며 살았던 것 같네요.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아마 더 빨리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좌절도 많이 했지만 사소한 온기 덕분에 세상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가진 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자전거 타고 우유 배달을 하거나 전단지를 돌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일에 시간을 할애했어요.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죠. 어차피 대학은 갈 형편도 아니었으니까 빨리 돈부터 벌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아예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히 없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동네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고용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오고 가면서 절 인사성이 좋다며 기특하게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야, 넌 참 딱 봐도 성실하더라. 눈인사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항상 나랑 마주치면 우렁차게 인사하고. 요즘 애들은 뭐만 하면 힘들다고 징징대는데 넌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묵묵히 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나중에 크게 되는 거지. 너무 좋게 봐주셔서 민망하네요. 그냥 인사 받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반갑게 아는 척한 거예요. 뽑아주신 만큼 실망하시지 않게 노력할게요.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당연히 믿지. 솔직히 너 같은 애가 내 자식이면 든든할 것 같을 정도야. 나야말로 널 내 가게에 데리고 있을 수 있어서 좋다.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음식 갖다 드려라. 그게 다 우리 가게 이미지가 되거든. 주인 아저씨는 저에게 은인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끼니도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과분한 직장이었죠. 저는 제 가게인 것처럼 신속 배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고 한 번 낸 적 없었고요. 덕분에 가게에서도 절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려는데 탕수육을 가져가라고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오토바이 타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복적인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도 첫사랑이 찾아와줬어요. 중국집 근처에는 찻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대학을 가지 않고 일자리에 뛰어들었더군요. 처음에는 수줍어서 어색했는데 공통 분모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가까워지게 됐어요. 중국집에서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도 응원해 주셔서 용기를 냈죠. 찻집에서도 절 움직임이 빠릿빠릿하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첫사랑과 잘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첫사랑도 제가 싫지 않아 보였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전 거의 하루 종일 중국집에 있었고 끼니도 거기에서 챙겨 먹었기 때문에 돈을 쓸 일이 생활비 외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한테 제가 버는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더라고요. 전 나름 큰 마음 먹고 구두를 사주기도 했고 미용실에 데려가서 파마도 시켜줬어요. 첫사랑이 고마워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사랑하면 줘도 아깝지 않다는 건 이래서 그렇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사랑과 행복하게 데이트를 하던 저에게 찬물을 끼얹는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에 절 괴롭혔던 주동자 녀석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저야 살았던 동네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지만 분명히 주동자 녀석은 서울로 대학을 갔댔는데 왜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난 건지 불쾌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주동자 녀석은 방학을 맞이해 내려온 거였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서울로 올라가서도 옛버릇은 못 버렸나 봐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조롱부터 시작하더군요. 야, 이거 누구야? 예전에 빌빌거리던 게 꼴에 여자도 만나고 다니는 거야? 너 같은 놈이 여자친구한테 뭐 제대로 해줄 수는 있냐? 네 여자친구는 네가 얼마나 찌질했는지는 알고 있는 거 맞아? 과거는 숨기고 여자친구한테 허세 부리고 사는 거지?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와서 말하는 거야? 결론은 네가 내 남자친구 괴롭혔다는 거잖아. 괴롭힌 놈이 나쁜 거지 왜 내 남자친구가 숨어야 해? 내가 좋아해서 만나고 있는 거니까 창피한 줄 알고 반성이나 해. 난 찌질이랑 사귀는 네가 안쓰러워서 일부러 말해준 것뿐이거든. 고마운 줄도 모르고 큰 소리야.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될 거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벌써 가진 것도 없는 남자한테 잡혀서 사냐? 그러는 넌 여자친구 있기나 해? 그런 성격으로는 아무리 지갑을 열어도 소용없을걸? 학창시절에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내 남자친구는 일하는 곳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아. 그러니까 과거 가지고 뭐라도 되는 척하지 마.
솔직히 전 주동자 녀석이 하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웠습니다. 첫사랑 바로 옆에서 괴롭힘 당했던 과거가 까발려지니까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첫사랑은 오히려 제 손을 꽉 잡아주면서 당당하게 맞섰어요. 주동자 녀석도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더 이상 절 낮잡아 보면서 비웃지 않고 자리를 피해 도망갔거든요. 저는 첫사랑에게 너무나 고마웠고 마음도 깊어졌어요. 첫사랑 덕분에 전 더 이상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첫사랑이 미용 학원을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아르바이트만 할 수 없으니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거였죠. 저는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결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원비도 내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랬더니 첫사랑은 열심히 배워서 미용실을 차리겠다며 기다려달라고 의지를 다지더라고요. 기다려달라면서 제 머리도 직접 잘라주겠다고 눈을 빛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학원에 붙들려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첫사랑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잠깐 얼굴 보는 것도 어렵다면서 데리러 오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본인이 너무 피곤해서 예민하게 굴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전 연인 사이인데 그 정도 투정도 못 받아주겠나 싶어서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임하고 있으니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 때 주동자 녀석이 찾아왔어요. 이놈이 절 찾아올 이유가 없으니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주동자 녀석 뒤에 제 첫사랑이 눈도 마주치지 못하며 서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첫사랑이 당당하게 제 편을 들어줬을 때는 언제고 주동자 녀석에게 덥석 넘어갔던 겁니다. 주동자 녀석이 부잣집 아들인데다가 대학도 가서 가방끈도 저보다 길잖아요. 그래서 주동자 녀석이 저한테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첫사랑을 유혹한 것 같았어요. 제 첫사랑은 미용학원도 이미 안 다닌 지 오래였고 주동자 녀석의 아이를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화가 났고 배신감이 들어서 가슴에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둘 다 지금은 새롭게 시작한 감정에 행복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시작한 관계가 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다 알면서 야, 너 진짜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원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야. 더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대시하면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너 같은 걸 계속 만날 거라고 믿은 게 잘못이지. 넌 그렇게 사람 마음에 상처내가면서 함부로 살다가 분명 큰 코 다칠 거야. 언제까지 세상이 네 마음대로 굴러갈 것 같은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부터 해서 덜컥 만드는 가정이 뭐 얼마나 평탄할지 궁금하다. 제가 눈앞에 두 사람한테 쏘아붙이는데 첫사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전 분노를 쏟아냈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임신까지 했다는데 제가 남의 애를 가진 여자랑 계속 만날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 헤어지는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첫사랑이 마지막 양심은 있었는지 제가 줬던 학원비를 그대로 돌려주더라고요. 첫사랑의 배신으로 전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집에 거의 누워 계시고 아프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서 몰랐거든요. 그런데 밥을 제대로 못 넘기시는 걸 보고 이상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미 식도암 4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빠 노릇을 거의 안 하셨지만 그래도 저에게 유일한 혈육이었잖아요. 제가 제대로 치료도 못 시켜드리고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술에 빠져 사셨던 건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떠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아빠도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셨는지 생각이 많으셨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손을 내밀고 사과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너한테 아빠다운 거 하나도 못 해주고 물론 나도 아내를 잃고 힘들었지만
어미 떠나보낸 너보다 고통스럽진 않았을 텐데. 난 진짜 바보 같은 놈이었다. 아빠 자격도 없는 아빠라서 미안했다. 괜찮아요, 아빠. 그래도 아빠가 곁에 계셔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짐으로 갖고 계시지 말고 편하게 쉬세요. 그동안 아빠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이해해요. 엄마 만나서 이제 행복하세요. 마지막까지 나보다 더 성숙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꼭 네 엄마랑 나랑 셋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넌 나처럼 살지 말고 좋은 가정 꾸려서 잘 지내라. 오랫동안 섭섭했지만 신기하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빠를 보내고 나서 저는 가슴이 먹먹하고 허탈했습니다. 이제 진짜 저에게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제 삶이 남들의 안정적인 일상과 비교했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소중했던 두 사람이 사라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손에 아무 일도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그래서 전 중국집 배달원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속 배달이 생명인데 이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로 운전을 하면 가게에 피해만 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절 불러서 요리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운전시키기는 걱정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성실하다는 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나중에 본인이 중국집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날이 오면 제가 이어받아주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셨어요. 전 솔직히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전 그냥 배달만 하던 사람이었지 요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고민 끝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처음엔 재료 손질부터 시작했습니다. 양파 썰다가 손가락을 몇 번씩 베이기도 했죠. 칼질이 서툴러서 시퍼런 반창고를 붙인 채 계속 연습해야 했어요. 배추를 자를 때는 칼이 잘못 들어가서 한쪽만 흐트러지는 바람에 다시 처음부터 해야 했고요. 고기를 손질할 때는 기름기 때문에 손이 미끄러져 칼을 놓치는 바람에 조리사 아저씨한테 혼이 나기도 했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서서 손만 놀려도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어느새 손에 익기 시작하면서 점점 재료 손질이 수월해질 수 있었죠.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게 힘들었지만 꾸역꾸역 버티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재주를 발견한 것처럼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손님들한테 나가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묘했어요.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인 아저씨와 조리사 아저씨는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 후계자를 여기서 이렇게 찾을 줄은 몰랐네. 너 이거 타고난 거 아니냐?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손놀림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고. 앞으로 제대로 가르쳐주면 꽤나 실력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성실한데 재능까지 있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배달할 때도 신속하고 정확하더니 요리 배울 때도 똑같구나. 하나를 맡기면 끝까지 해내려는 그 성격이 참 마음에 들어. 네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주니까 나도 기분 좋고 이 가게도 든든해지는 기분이다. 가르쳐주면 익숙해지기까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속도가 빨라. 게다가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얘는 그 기본을 알고 있더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대로 배워봐라. 그렇게 요리를 배우면서 가게 번창에 힘쓰다 보니 전 점점 이 일이 제 천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는 저를 막내 아들처럼 챙겨주시는 데다가 어차피 집에 가도 아무도 없었으니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어느새 중년이 됐고 결국 중국집도 이어받을 수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맛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좋다며 칭찬해 주시니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단골 손님 중에는 항상 배달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고생하신다면서 음료수 하나를 봉지에 넣어 꼭 담례로 문고리에 걸어두는 분이셨죠. 배달원들을 따로 쓰고 있었지만 이 집은 가게랑 걸어서 5분 거리라 제가 직접 배달을 가곤 했는데요.
어느 날은 무슨 마지막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주문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잘 버텨냈다는 말이 너무 찝찝하게 들렸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달을 가서 그냥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요. 조금 전까지 분명히 주문 전화를 나눴는데 이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전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문을 따서 들어가니까 이 손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셨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병원에 옮겨져서 빠르게 처치를 받은 덕분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이 손님의 부모님도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오셨죠. 전 그제야 이 손님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손님은 원래 에어로빅 강사였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하던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극심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사람이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손님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고 교제까지 하게 되었죠. 전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로 결혼 같은 건 꿈도 안 꿨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처음으로 결혼을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당신과 만나면서 내가 많이 안정적이게 됐다고 느꼈어. 이제는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면서 남은 인생을 같이 살고 싶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프로포즈하는 거야. 아픈 기억들은 서로 하나씩 덮어주자. 난 평생 다리가 성치 않을 거야.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아. 나랑 함께 해주겠다는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미안해서 견딜 수 없어. 당신이 후회해서 변해버릴까 봐 두려워. 난 당신이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용기 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더 함께하고 싶어. 처음에 제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여자친구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속된 배려에 감동받아 결국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예비 장인어른과 예비 장모님도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쳤어요. 다만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나이가 꽤 들었기도 했고 아내가 하객들 앞에서 버진 로드를 걷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 역시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현실적인 삶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죠. 그렇게 아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면서 전 결단을 하나 더 내렸어요. 고민 끝에 가게를 접기로 한 거죠. 나름 단골 장사로 넉넉했던 중국집을 이어받은 거라 그동안 돈을 꽤 많이 모았고요. 이제는 아내의 다리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생활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만든 가게가 아니잖아요. 중국집 전 주인 아저씨와 전 조리사 아저씨에게도 제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두 분이 먼저 일궜던 가게니 제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해도 허락을 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네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걸 알기 때문에 네 가정도 참 따뜻한 곳이 될 거라고 믿는다. 너라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잘할 테니까 이제는 가게 걱정 말고 네 가정에 온전히 집중해라.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을 만난 거라면 나도 기쁘다. 너도 이제 나이 먹어서 살아가는 건 다 똑같다는 걸 알 거야. 요리든 장사든 가정이든 결국에는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지. 네가 해온 대로만 하면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다. 아내분이랑 알콩달콩 살면서 좋은 나날만 가득하길 바랄게. 아저씨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던 저에게 자리를 내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따뜻한 가정 만들게요. 다행히 두 분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길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게를 당장 폐업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랫동안 찾아주신 단골 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찾아주시는 분들께 직접 폐업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니 아쉬워하면서도 결혼을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음식만 판매했던 게 아니라 온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왔어요. 이제 가는 길이라고 해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기깔나게 대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손님들에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제공했죠.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뿌듯하게 계산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요. 누군가 낄낄거리면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돌렸더니 글쎄 끈질기게도 주동자 녀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던 터라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특유의 건방진 표정과 삐딱한 태도는 변함이 없더군요. 길바닥에서 담배 연기 마시고 매연 뒤집어 써가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니 출세 좀 했나 보다. 그런데 출세한 게 겨우 중국집 주인이야? 가게 접는다고 하던데 예전에 그 잘되던 가게를 말아먹은 거냐? 기껏 쥐어줘도 쪽박 차는 수준하고는. 난 가게가 어려워서 폐업하려는 게 아니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에 충실하고 싶을 뿐이라고. 네 동료들도 맛있게 드시는 거 못 봤어? 다들 우리 중국집 솜씨는 최고라고 해. 네가 낮잡아 볼 게 아니라고. 그렇게 자존심 세우면 속이 시원한가 보지? 맛있으면 뭐 하는데? 망해서 폐업하는 거 맞잖아. 왜 우기는 건지 모르겠네. 어차피 망하는 김에 예정 생각해라. 이거 좀 받는다고 다시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주동자 녀석은 여전히 절 조롱하려 들었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반박해도 귀를 후비거나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 즉시 주동자 녀석을 바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회사 회식으로 온 것 같은데 무전 출식하려는 거냐고 우렁차게 물었죠. 혹시 외상하려는 거면 회사 이름 좀 알려달라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동자 녀석은 제가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았나 봐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동자 녀석의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며 계산을 왜 안 하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동자 녀석의 얼굴이 시뻘개지고 허둥지둥 하더군요. 주동자 녀석은 옛 동창이라 장난을 친 거라며 얼버무렸어요. 그리고는 얼른 지갑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본인이 주인공인 자리라 한턱 쏘기로 했던 모양인데 제가 주인이라는 걸 알고 떼어먹으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옛버릇 못 고친 거죠. 그렇게 전 단체 예약 응대까지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내는 제가 폐업을 결심한 후로 퇴근길마다 가게로 찾아와 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애정으로 꾸려온 가게를 포기한 마음에 감동받아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도 나름 마지막 인사를 계속 함께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도 아내가 가게 닫을 시간쯤에 와줬는데 주동자 녀석까지 되돌아왔더라고요. 상사 앞에서 저 때문에 망신당했다고 생각해서 쪽팔렸나 봐요. 씩씩거리면서 절 노려보는 얼굴이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진짜 아내가 있는 걸 보고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제가 진짜 거짓말을 했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우리 국민학교 동창회가 부부 동반으로 열리고 있으니까 꼭 오라면서 초대하더라고요. 절 포함해서 이 주동자 녀석도 그렇고 어렸을 때 살았던 지역에서 그리 멀리 이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는 단순히 제 옛 동창이 초대한 건 줄 알고 흔쾌히 응했어요. 전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왜 안 가고 싶어 하는 건지 아내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 자연스럽게 주동자 녀석 때문에 왕따 당했던 과거를 밝혀야 하잖아요. 물론 국민학교 때는 왕따 당하지 않았지만 저 주동자 녀석이랑 자꾸 엮였다가는 들킬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내한테 언제나 의지되는 남편이고 싶었기 때문에 왕따 당했던 일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동창회에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반가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미룰 수 있다면 끝까지 미루고 싶었던 동창회 당일이 되었는데요. 제가 아내를 에스코트해서 데리고 들어가니까 주동자 녀석이 눈을 빛내더군요.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아내와 대면했을 때는 아내가 앉아있어서 몰랐나 봐요. 아내가 절뚝거리면서 들어오는 걸 보고 잘 걸렸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네가 어디 멀쩡한 가정을 잃었을 리가 있냐? 어이 꼴통, 옛날처럼 내 어깨 좀 주물러봐라. 네가 그런 건 잘했잖아. 나한테 잘 보이면 너한테 콩고물이라도 줄지 누가 알아. 지금 남의 아픈 손가락을 씹어가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콩고물 같은 소리를 하다니. 우리 남편보다 뭐 잘났고 대단한가 보죠? 이렇게 예의 없고 머릿속에 든 거 없는 인간이 특출나게 잘 풀렸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제가 아무리 잘 안 풀렸더라도 저놈보다는 잘 풀렸을 거예요. 남편이라고 편들어주고 싶은가 본데 저거 완전 제 꼬봉이었거든요. 저놈 주특기가 비굴거리는 거였어요. 여기가 국민학교 동창회라 그렇지 중학교 동창회 가면 저 말고도 증언이 여럿 나올 거예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옛날 버릇 못 고치고 사람 괴롭히려 들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안 들어봐도 알겠네요. 한심하게 살고 있겠죠. 우리 남편이 저랑 살고 있는 게 멀쩡한 가정을 못 이룬 거라고 언제까지 조롱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요. 아내는 주동자 녀석이 즐겁게 절 웃음거리로 만들지 못하도록 바로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노려보면서 명함 하나를 주동자 녀석 앞에 내밀었어요. 주동자 녀석은 처음에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게 받아들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사실 우리 장인어른은 이 근처에서 빌라와 상가를 몇 개 갖고 계신 건물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랑 결혼할 때 우리 아내에게 일부를 증여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은 워낙 부유하시기 때문에 당장 수익이 급하게 나와야 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었을 때 상가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월세도 내려주시고 덕을 많이 베푸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랑 주동자 녀석이 어렸을 때 살던 지역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 계속 거주해 살았듯이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한테 은혜 입은 친구들이 그 자리에 정말 많았던 겁니다. 다들 하나같이 감격스러워하더니 우리 아내를 보면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아버님 덕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게가 한창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장사라는 게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월세 부담이라도 줄어든 덕분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저도 만약 그때 도움을 못 받았으면 진짜 문 닫고 거리로 나앉았을 뻔했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삼계탕집 하니까 혹시 오시게 되면 잘해드릴게요. 꼭 놀러오세요. 아버님이 진짜 호인이세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건물주란 보통 거리감 있는 존재인데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복 받으실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동자 녀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주동자 녀석도 우리 장인어른이 소유한 빌라에 들어오고 싶어 했나 봐요. 매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겨우 계약 날짜 잡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몸 편히 쉴 거주지가 생겼다면서 자랑까지 했다고 다른 동창들이 말해줬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데 설마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주동자 녀석 예전에는 선생님들 총애를 한 몸에 받을 정도로 부잣집 아들이라 떵떵거렸는데요. 제 첫사랑이랑 과거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면서 집안을 말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가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학부터 자퇴해버렸고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면서 집안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서울 가서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녔다가 거하게 다 망해버리고 돌아온 거죠. 그래놓고 제 첫사랑이나 주동자 녀석이나 책임감이라고는 없었대요. 그래서 두 것들이 다 애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나가 놀기 바빴다고 하더군요. 결국 두 것들은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 이혼했고 주동자 녀석은 그동안 양육비를 보내느라 쪼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실컷 다 날렸으니 회사에 겨우 들어가서 빌빌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아내는 계약 없던 걸로 하겠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주동자 녀석의 표정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뒤바뀌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동창들도 하나같이 우리 부부의 편을 들었죠.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상황에서 전 주동자 녀석이 중학교에 올라간 뒤에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상세하게 전부 폭로를 시작했어요. 동창들은 전부 경악해서 주동자 녀석을 손가락질했고요.
모두의 날선 시선을 받던 주동자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인간 쓰레기로 찍혀버렸으니까요. 주동자 녀석은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 영업직이라고 하던데 미래의 밥줄이 다 끊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버릇 못 버려가지고 저 하나 동창회에 초대해서 밟는 분위기 조성하고 지가 서열 정리라도 하면 알아서 국민학교 시절 동창들도 따라와 줄 거라고 착각했나 봐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지금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개과천선할 테니까 용서만 해주라. 다시는 널 우습게 알지 않을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뼈저리게 깨달았어. 내 지난 학창시절은 돌아오지 않을 텐데 왜 감히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지? 진정 반성했다면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맞지 않아? 그때 내가 받아들였듯이 너도 이 상황에 수긍하고 얌전히 살아. 그러면 사모님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월세 계약만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진짜 어렵게 살아서 오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평생 잘못을 빌 테니까 거두지만 해결해 주세요.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우리 남편한테 용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절 공략하시려고요? 저도 받아줄 생각 없는데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하나만 하겠어요? 우리 빌라 세입자분들도 다 좋은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당신 같은 인간을 들이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동자 녀석은 저와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번갈아 용서를 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랑 아내는 단칼에 거절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혼을 즐기고 있는 우리가 이런 일에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일어나 자리를 옮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동자 녀석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오열하며 혼자 남겨졌을 뿐이었죠. 주동자 녀석은 결국 영업 상대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사에서도 다들 과거에 주동자 녀석이 잘 나가던 집안 아들이었다는 걸 알고 적당히 봐줬던 것 같은데요. 영업 실적이 바닥을 기어도 정신 못 차리고 허세만 부리다가 제대로 찍혔다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잔소리 정도였는데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도 큰 소리치니까 상사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고 하더군요. 회의 시간마다 주동자 녀석이 담당했던 계약건이 전부 무산된 걸 지적했고요. 회의 자료를 띄우면서 실적표를 비교해 보여주기도 했대요. 그리고 영업 못할 거면 이거라도 하라면서 복사 심부름이나 커피 심부름 같은 잡일까지 떠넘겼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무능력자로 낙인 찍혔던 거예요. 심지어 중요한 영업 미팅이 있으면 주동자 녀석을 대놓고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을 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학창시절 내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으니 영업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나 본데요. 알고 보니 그 주변에 달라붙었던 인간들은 주동자 녀석의 씀씀이 때문에 따라다녔던 거예요. 진짜 인간적인 정을 나눈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도 염치 없이 저한테 도와달라면서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도와주라. 지금 완전 막다른 길에 몰렸어. 회사에서도 잘리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이제는 밥 먹을 돈도 부족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어? 나도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 진짜 마지막으로 손 한 번만 잡아주라. 그 손을 내가 왜 잡아야 하는데? 예전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땐 네가 손 한 번이라도 내밀었냐? 오히려 발로 차고 짓밟은 건 너 아니었어? 나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온 것 자체가 양심 없는 거야. 넌 갱생의 여지도 없다고. 내가 그땐 철이 없었다는 거 솔직하게 인정할게. 돈만 빌려주면 네 눈앞에 얼쩡거리지도 않을 테니까 제발 생활비만 어떻게 해주라. 밥이라도 먹어야 새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지.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해줘. 돈만 빌려주면 된다고? 그것 봐. 넌 제대로 반성한 게 아니라 당장 생활이 급급하니까 돈 될 곳 찾아서 왔을 뿐이야. 중학교 때 네 옆에서 같이 나 괴롭히고 핍박했던 놈들 찾아가서 부탁해봐. 같이 사람 밟았던 의리라면 도와줄지도 모르잖아. 다시는 마주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뻔뻔하게 지 발로 찾아온 것도 우습더라고요. 저랑 아내 둘 다 그놈한테 호의를 베풀어 줄 생각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놈이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이놈이 본인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술 더 뜬 거예요. 제 근황을 첫사랑한테 전했나 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주동자 녀석이나 첫사랑이나 끼리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첫사랑도 저한테 배반해서 상처 주고 떠나갔으면서 돈 많다니까 찾아온 거예요. 낯짝이 두껍기로는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난 이제 자유의 몸이야. 예전에 낳았던 애도 다 커서 내 손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 다리 불편한 여자랑 사는 인생 재미없지 않아? 내가 말동무라도 해줄 테니까 다시 가깝게 지내보자. 야, 내가 너랑 왜 사는데? 그때도 이렇게 쉽게 살아서 홀라당 그놈한테 넘어간 거야? 아무리 다 컸어도 애까지 있는 여자면 정신 차려야지. 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썩 꺼져.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세월도 흘러갔는데 옛일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기 아깝잖아. 아무리 널 사랑해줘도 다리 불편한 여자랑 남은 인생 살 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나랑 재미나게 지내자니까. 그때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나 다 기억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놈이랑 함부로 어울리지 말았어야지. 둘이 환상의 짝꿍이기는 하다. 어떻게 이렇게 둘 다 똑같이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어? 난 너한테 썼던 시간이나 돈이나 전부 후회하니까 찾아오지 마. 전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라고 창피주고 내쫓았습니다. 그러고도 한 번 더 노크하길래 소금까지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더라고요. 주동자 녀석이나 첫사랑이나 자존심 좀 많이 상했을 거예요. 주동자 녀석은 저랑 같은 중학교에 진학해서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국민학교 동창들은 제가 고통스러웠던 왕따에 관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국민학교 동창들은 단순히 우리 장인어른한테 받았던 은혜를 저한테 베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뒤늦게 인생의 친구가 많이 생겼답니다. 절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걸 보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해요. 물론 제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언제나 제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로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삶은 포기하고 둘만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늦게 만났지만 그만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겪어온 과거를 알게 되신 후에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엇나가지 않고 잘 살아왔다며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자네가 그만큼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준 게 대단하네. 우리 딸의 배우자로서 믿고 맡길 수 있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딸이랑 잘 살아가길 바라네. 항상 의지하도록 하게나.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아내랑 함께 잘 살아갈 거예요. 전 이제 제 아내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됐거든요. 장인어른이 따님을 아끼시는 만큼 저도 똑같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세요. 자네가 우리 딸한테 참 좋은 사람인 걸 알겠어. 우리 딸이 사고를 당했던 건 너무 마음 아프지만 자네를 만난 건 다행스러워.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언제든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이제는 과거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힘들었던 시간은 이제 전부 지나갔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남았다고 믿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때때로 가혹하게 굴어도 결국은 날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